네, 이번에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고 오늘은 이뇨한 혁신위원장과 이제 회동을 가졌습니다. 어제 이제 용산 오찬을 통해서 김기현 대표가 좀 주도권을 쥐게 됐다. 뭐 이런 이제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잡음이 좀 나오지 않게 해달라 이런 그 경고 메시지가 윤심이다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 대통령과의 오찬 의미 또 오늘 이뇨한 혁신위원장과의 회동 결과, 뭐 두 만남에 대한 그 의미와 결과 좀 어떻게 두 분은 바라보셨는지 먼저 신 의원님 들어볼까? 글쎄 지금 싸우지 마라는 얘기는 분명히 윤 대통령 쪽에서 나온 거죠. 네. 제발 좀 이 그릇 깨지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뭐 그건 좋은데 김기현 대표의 승리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승리로 보여요 일단은. 근데 이게 잠시냐 아니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냐. 그러니까 총선까지 쭉 가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는데 저는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에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뭐 간판 역할을 시키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아마 골방마담으로 아마 뒤에 앉아 있어야 될 신세가 될 것이 뭐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요. 즉각적으로 아마 거의 틈을 주지 않고 뭐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나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워가지고 결국은 골방에 들어가서 좀 제발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는 쪽으로 갈 것 같고요. 네. 혁신위는 뭐 진지게 끝난 것 같습니다. 이미 혁신위가 10월 24일 날이 아마 출범한 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11월 중순쯤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 2호 혁신안에 대해서 메아리가 없을 때 이미 사실상 끝난 거죠. 뭐 이미 수명을 다 했는데 다만 이제 과격하게 혁신이 조기 해산 원래 12월 말까지니까요. 조기 해산 카드를 인 위원장이 쓸 거냐 안 쓸 거냐라는 선택지만 남아 있는데 소리 내지 마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뭐 소음을 내지 않는 쪽으로 뭐 정리가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김기현 대표는 체면 유지는 했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처박혀 있는 신세가 되는 건 뭐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무엇에 대한 누구에 대한 이제 아까 승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승리인 건지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들려오는 얘기로는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 때까지 절대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을 거다. 그 대표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요. 네. 대표직을 유지는 하겠지만 아마 거의 그냥 간판만 달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예상이 되는 사람들이 뭐 분명히 있잖아요. 그 공관위도 그렇고 선대위도 그렇고. 누굽니까? 요즘에 뭐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위주로 당이 굴러가게 될 거고 민주당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선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있는 듯 마는 듯 하게 되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를 간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네, 두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어제 대통령이 주재한 모임에서 제가 짐작컨대는 네. 김기현 대표에게 힘을 실은 거 맞아요, 대통령이. 네. 그래서 동시에 김 대표 보고 인요한 위원장도 만나서 협의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대통령의 뜻이 저는 전달됐다고 봐요. 네. 그래서 오늘 김기현 대표 인요한 위원장이 만났다. 만난 결론은 뭐냐? 절충과 타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오늘 한 이야기 중에 핵심은 김 대표의 희생과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 무슨 말이냐? 김기현 대표가 언제쯤 1월 말이나 2월 때쯤 되면 울산 불출마를 선언한다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거예요. 인요한 씨가. 네. 인요한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국민의 뜻, 혁신의 뜻을 총선 승리의 밑거름으로 삼아주길 바란다. 그게 지금과 혁신이가 절반의 성과를 냈는데 나머지 절반은 당이 이룰 거 기대한다. 라고 한 발 물러선 거예요. 이렇게 속도 문제였던 게 맞는 거예요. 네.
정치 현실상 당대표 입장에서 지금 국회 일정이 진행 중인 마당에 중진들 본인을 포함해서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이야기하는 자체는 정치 전략적으로도 선거 일정과 맞지 않다. 이게 모든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뜻은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에게 맡겨주면은 내가 책임지고 네. 나는 나를 포함해서 만들어내겠다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봉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게 김기현 대표 체제를 놓고 말이 많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대표 사퇴 비대위 체제를 운의하는 것은 아예 물 건너간 거예요. 그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그게 흔히 하는 말로 뭐 핫바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김기현 대표가 전면에 안 나서지만 네. 뒤에서 오히려 공천 작업을 주도하고 한동훈, 원희룡 두 전직 장관이 오히려 선거를 이끄는 이런 모양새 삼각체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전망입니다. 네. 비대위원장 체제는 물 건너갔고 일단 두 분 생각은 어쨌든 내년 총선까지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갈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그 만남이 성사가 됐고 또 새로운 만남이 조율 중이다 이런 이제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제 예전에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던 가결파 5인과의 만남을 조율 중이라는 얘기가 이제 들려왔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통합과 단결을 언급한 뒤에 이낙연 전 대표 출당에 대한 그 청원글 민주당 자체 그 게시판인데 여기에 올라온 청원글도 홈페이지에서 이제 삭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 통합에 나서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고 또 이제 반대로 비명계에 대한 공천 낙마 또 이 전 대표가 신당에 대한 의지를 점점 굳혀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반대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영민 의원님 글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5인이라고 자꾸 묶어요. 예, 가결파 5인. 네. 이게 묶이지 않습니다. 원칙과 상식은 4인이고요. 네. 그 4인 안에도 이제 약간씩 색깔이 달라서 4인 4색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색깔이 좀 다르고 이낙연 대표는 이쪽의 원칙과 상식도 이낙연 대표하고 같이 만나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원은 이낙연 대표는 이낙연 대표고 4인은 4인이고 이제 그건 좀 분명히 해둬야 되고요. 이낙연 대표는 뭐 이 만남에 대해서 사실 흔쾌할 리가 없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지난 6월 말에 귀국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한 8월 달에 그때 이재명, 이낙연 대표 회동이 성사가 됐는데 네. 문제는 이낙연 대표는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서 뭐 1시간 가까이 쫙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현 대표는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진용이에요. 사진 한 장을 위해서 하는데 이번에도 사실 네. 똑같습니다. 이번에 정말로 이 회동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지금 그동안 이낙연 대표 쪽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도덕성 문제, 도덕성 회복의 문제에 대해서 뭐 답을 가지고 와야죠. 뭐 대표 사직서를 품고 오든지 아니면은 당내 민주화 문제, 특히 공천 문제에 대해서 뭔가 진짜로 시스템 공천을 보장할 수 있는 뭐 인사랄지 네. 아니면 제도랄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야 되죠. 근데 아마 그런 거 아닐 거예요. 그냥 뭐 사진 한 장 찍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아마 이런 걸 원할 텐데 아니면은 이낙연 대표에게 뭔가 뭐 임무나 아니면 이런 것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든지. 근데 그게 아닐 거라고요. 그리고 삭제는요. 이게 이낙연 대표의 이 제명 청원 이번에는 출당 청원인데 뭐 제명이나 출당이나 비슷하니까요. 처음이 아닙니다. 6월 말에 그때 귀국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제명 청원이 올라왔는데 이때 이재명 대표가 방치를 했어요. 그래서 5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네. 근데 그냥 물론 끝나긴 했지만 이번에 이게 제명이건 하여튼 뭐 출당이건 간에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그냥 그대로 둔다면 이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삭제하지 않으면 큰 문제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아둔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삭제 지시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뭐 1인을 만나건 4인을 만나건 진짜 바뀌었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별 의미 없는 겁니다. 별 의미 없다면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신당 가능성이 그만큼 올라가는 건가요? 그건 이재명 대표가 하기 나름이죠. 만약에 정말로 지금의 인적 구성 그대로 공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이 23년판 이스템, 19년판 이스템은 이해찬 대표의 그 이해찬 공천 시스템이거든요. 네. 이 이스템을 23년판 이스템으로 다시 확장해가지고 한다면은 이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좌시할 수 없죠. 네. 신성범 의원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급해졌잖아요. 무엇이 급하냐. 이낙연 전 대표가 평소 이낙연답지 않게 강하게 나왔잖아요. 할 말 하겠다. 네. 그다음에 당에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리를 해달라든지 심지어는 쫓아내면은 당에서 몰아내면은 어떡하겠냐. 받아들여야지. 당을 나갈 것처럼 벼랑끝 전술을 펴는다면 오래간만에 네. 그게 놀랄 만하지.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에서. 두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말 버리자는 거야? 라고 반박하는 게 누구죠?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여기에다 손학규 전 대표까지. 이렇게 되면 전선이 잘못되면 커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불을 꺼야 돼. 불 끄는 건 뭐냐? 내려라. 출당 청원권은.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오래 가느냐?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당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이재명 대표 측에서 노골적으로 밀어내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되면 뭐냐. 그래서 정치적 타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뭐 내년 총선에서 공천 권한 배분을 적절하게 네. 하는 식으로 막후에서 타협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나라고 저는 봐요. 네, 뭐 일명 뭐 그 지분을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데요.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에서의 이제 합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두 분의 생각, 요 부분은 좀 간단한 거니까 좀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글쎄, 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낙연 뭐 다 좋다, 김부겸 전 대표 이렇게 광범위한 빅텐트 분위기를 내려고 하겠지만 김부겸,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와 손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뭐 이거는 언론에서 한 줄짜리 기사 외에는 내용이 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가능성이 없다. 네. 글쎄 여의도에서는 뭐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뭐 모든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있는데요. 매력 있는 그림이죠. 아, 매력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좀 해석이 분분한 굉장히 난해한 추상화에 해당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분은 가능성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고 말씀하셨고, 뭐 매력 있는 뭐 그 조합이지만 난해한 뭐 추상화 정도. 추상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쯤 이제 말씀을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총선의 또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내년 총선의 선거구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서 여야의 수싸움이 이제 한창 치열하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 제출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그 초안을 보면 서울 전북이 한 석씩 줄었고 또 인천과 경기가 또 한 석씩 늘었고 6곳이 쪼개지고 6곳이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여당은 동의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이 이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인데요. 이번에 그 통합이 되는 그 안 노원, 부천, 안산, 전남 이게 모두 이제 민주당 이제 현역 지역구고 또 6개 시군이 묶이는 강원도의 이제 큰 선거구까지 이번 그 선거구 획정안 초안 두 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여야의 유불리를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인구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결국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 노태학 대법관이 위촉한 진짜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초안을 만든 거예요. 이게 네.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느냐.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정개특위, 정치개혁특위에서 해가지고 나중에 본회의에서 땅땅땅 하면서 이제 의결되는데 제 눈에 띄는 대목이 이거
인구 때문에 할 수 없다. 자, 노원만 하더라도 지금 3명인데 국회의원이 노원 가버리죠. 네, 네. 다 민주당이잖아요. 우원식, 김성환, 고용진, 내 기억이 맞다면. 부처는 4명인데 다음에 또 민주당이야. 김상희, 서른, 김기업, 서영석이든가. 네. 이렇게. 거기서는 민주당 의원들끼리 3명에서 2명으로 줄고 4명에서 3명으로 줄면 자기들끼리 공천 싸움해야 되고 그 경쟁이 심한 거고 강원도 보세요. 강원도 6군데 합쳐지면 이거는 현역을 2명, 이양수, 한기호 의원끼리 국힘 의원끼리 또 부딪히는. 네. 어제 모르지만 이러니까 이런 뭐 여야 따로 없는 거다. 다만 이게 참 인구와 국토의 차이인데 지금은 2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상한선이 얼마냐? 27만, 하한선이 14만 5천이. 네. 이렇게 되면 정말 지역 대표성이라는 부분이 다 무시되는 거예요. 제 고향만 하더라도 산청, 함양, 거창 합쳐 4개군이에요. 거창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인구 18만에 유권자 16만. 네. 이 4개군은 선거구 하나고 다른 도시 이렇게 되면 지역은 그 경상남도에 약 2분의 1 가까워. 근데 국회의원 1명. 네. 다른 도시는 인구 많다고 해서 3명. 이렇게 되면 지역 대표랄까 생활권력이나 이런 문제는 생기는 거예요. 한번 헌법재판소는 어쩔 수는 없는데 이런 점도 좀은 나중에 선거구 획정할 때 좀 네.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감안해서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평소 해와요. 인구 수의 뭐 수만. 인구 수를 이제 감안해서 이번에 이런 선거구 획정안 초안이 나왔다고 이제 바라보시는 네네. 거죠? 예. 그렇죠. 네. 신경민 의원. 이게 지금 21대 때 지금 거론됐던 여러 지역구가 21대 때 선거를 하면서 거론됐던 지역이에요. 이게 4년 유예됐다. 사실은 8년 뭐 12년 정도 유예됐다가 지금 22대 때 어쩔 수 없이 손을 대는 지역. 그때도 노원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가 이번에 이제 하나가 주는 그 타겟이 됐는데 사실은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가 이제 여건은 비슷합니다. 다 인구가 주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만 이렇게 헌대돼서 이제 전라북도 분들이 좀 불만이 있겠죠. 이제 순천 광양이 이상하게 게리맨더링이 됐는데 이번에 조금 보정이 됐어요. 그게 하나 좀 눈에 띄는 대목이고 네. 종로가 사라지고 종로 중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로는 물론 살아있지만 순수하게 종로가 아니고 종로 중구가 되고 서울이 이렇게 지역구가 준 건 뭐 해방 이후에 처음이니까요. 노원이 정말 지난번에 아주 저거 어떻게 되지 그러다가 그냥 유지로 해서 넘겼는데 이번에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이 헌법재판소 결정은 우리가 이해합니다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인구가 늘어도 435명 하원 지역구를 그대로 유지하거든요. 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10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막 3월 달까지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럴 일이 아니라 우리도 뭔가 좀 이거 인구 변동이나 그 도농의 지금 여건이 다르고 도시 중에서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곳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묘책을 한번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예산안 처리에 대한 이슈로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가 모두 이제 정기국회 이제 9일까지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역시 올해도 좀 깜깜이 심사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안 자동 부의제가 이제 도입이 된 이후 10년 연속 예결위 의결을 이제 건너뛰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바로 이 예산안 자동 부의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제 없을 경우,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자동으로 이제 부의시킨다. 이런 이제 그 제도인데 이 제도가 도입되고서 오히려 예결위 의결을 10년 동안 건너뛰었다. 이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 이제 10년 연속 건너뛴 이 관행을 좀 확실하게 좀 끊을 방법이 있을 것인지 좀 그 전에 예산안 처리하실 때 좀 어떠셨습니까?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리고 이제 소소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밀당을 정말로 아무 기록도 남지 않고 폐쇄된 회의실에서 딱 3명이 앉아가지고 하는 이 소소이 이 관행이에요. 결국 이 의결을 뛰어넘는 것은 그런데 이제 그 소소이에서 다루는 것도 전체 예산안에 비교하면 아주 굉장히 액수가 사실은 작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안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600조 뭐 이렇게 이르는 예산안을 한꺼번에 다룬다는 게 처음부터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예산안을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12월 2일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해봐야 다 다룰 수도 없고, 이건 근본적으로 예산안 심사 절차를 조금 더 늘리고 더 세밀하게 볼 수 있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예산안을 짜는 단계에서부터 개입을 하는 방법으로 가고, 그 국회 안에 어떤 예산안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절차와 기관을 더 좀 확충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이 소소이로 이렇게 마지막에 밀행으로 네. 결정하는 이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네. 이게 뭐 지금 되는 거 봐서는 어차피 뭐 법정 시한 12월 2일은 넘어갔고, 잘못하면 이전에 했던 대로 12월 31일 그때 밤에 새벽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설 정도예요. 작년에 보니까 12월 24일인가 했더라고요. 네. 통과된 건데, 어찌됐건 뭐 제도적인 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 플러스 2 회담, 우리 흔히 나온 대로 뭐 네네. 예결위 플러스 투. 예결위 간사하고 원내 수석끼리 만나서 하다가 결국 안 되면 이건 원내 대표 간의 정치 협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정치 협상의 내용은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양보하고 네. 뭐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 남는 거는 핵심 쟁점은 뭐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강조하는 지역 화폐, 또 야당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R&D 예산의 복구, 여기에서 아마 결정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 누더기가 되는 건데, 참 뭐 어찌할 수 없는 좀 한계를 느껴지고, 결국은 뭐 마지막 날까지 기재부의 예산실장, 수석 전문위원, 그 몇 명의 아주 컴퓨터 같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눈이 벌게가지고 네. 뭐 새벽에 그냥 빨리 인쇄해가지고 돌리고 뭐 그런 게 반복될 것처럼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정기국회 이제 이번 주 안에는 이제 뭐 합의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이제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통령이 와서 의장단 만나고 여야 대표 만나고 상임위원장 만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고 뭐 될 것처럼 느끼는데 정치가 하루 바뀌잖아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저 의장께서도 왜 그렇게 급하게 하셔가지고 다 여당 자극하고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 탄핵이라든지 검사 탄핵 이게 좀 밀어주시지. 난 그런 점에서는 요새 뭐 맞떡 사는 게 많아요. 알겠습니다. 방통위원장 말씀하셨는데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로 오늘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이제 지명을 했습니다. 야당이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도 없고 검사 이력에도 문제가 많이 있고 검사 출신 말고 사람이 없냐 이렇게 이제 지명 철회를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또 우려 섞인 목소리도 이제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새 방통위원장의 특수통 출신의 검사 선배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오늘 두 분의 마지막 평을 이 부분을 좀 짧게 들어볼까 합니다. 글쎄, 이게 뭔지 좀 아리송한 게 있어요. 이 김홍일이라는 분은 평생 특수검사로 때려잡자 뭐 이런 일에 종사하신 분인데, 방송 근처에 한 번도 아마 근처에서 밥도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아무리 존경하는 선배, 검사 선배 좋은데, 이렇게 보면은 이동관 위원장이 정말 민주당이 탄핵 때문에 사직을 낸 건가? 좀 의심이 가요. 오히려 대통령이 자르고 싶었는데 탄핵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후시닥닥 그냥 처리된 거 아닌가 싶고요. 아마 이동관 위원장이 뭘 좀 일을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누군가를 지금 때려잡을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 불안감을 불식하려면은 김홍일 신임위원장이 이제 인청을 거칠 텐데, 인청 거치고 이제 취임을 하게 된다면은 본인이 아마 이 불안감을, 특히 언론계, 방송계 갖고 있는 불안감을 본인이 아마 씻어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인사는 아마 최악의 인사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김홍일 변호사를 빨리 임명했을까? 그만큼 급해요. 왜 급해? 지금 방송국 사람들 왜 잘 모르는 건데, 올해 연말 12월 30일 되면 이게 지상파 몇 개, 세 군데가
재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때가 12월 30일까 어디에 KBS, ETV, SBS, MBC 이런 데를 네. 이거 연말까지 안 해주면 무허가 방송 사업자가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더라고. 또 하나는 지금 YTN 문제가 있죠. YTN 민영화하고 걸려버렸잖아요. 네. 이 절차도 마무리 해줘야 돼요. 이래 급하다. 그래서 왜 그럼 김홍일 씨가 잘할 수 있느냐? 왜 또 검사냐? 미안한 이 사람 10년 전에 검사 그만두고 10년째 변호사하고 있는 사람이. 또 하나는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방통위원장도 판사 출신 법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조인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방송에 관한 네. 법적인 영역이 문제가 많다. 다만 ICT 정보통신기술에 과연 그러면 김홍일 변호사가 전문가냐? 전문가 아니죠. 많이 배워야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쉽다. 방송은 가능하다. 그리고 저 법조인이 가는 것도 크게 문제 안 된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그 대선 캠프에서 역할을 했던 부분은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 했잖아요. 전번에도 그렇고 다 하는 건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알다시피 5명이 하는 위원회 체제인데, 지금은 이 상임 변호사 1명밖에 없는 거예요. 1명으로서는 어떤 일도 처리 못 해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2명 정도가 해줘야 임시 허가제로 내줘야 된다니까요. 네, 급해요, 지금. 알겠습니다.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